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팩트체크 코너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가 있던데 네, DP라고요. 네네. 오늘 네. 이 DP 관련한 팩트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봤습니다. 근데 저는 보셨어요? 네, 여성이고 군에 다녀오진 않았지만 네. 참 좀 마음이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우리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서 들었던 어떤 군대 내부의 폭력이나 네. 여러 가지 좀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날 것 그대로 다루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던데 여하튼 이 드라마 DP 관련해서 이 출연 배우가 군복을 입는 게 불법이다. 이런 네.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드라마가 이제 탈영병을 추적하는 육군 헌병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연 배우들은 뭐 당연히 군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군복을 입고 연기를 했는데 이게 드라마 촬영 당시에 이제 보통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군 관련 드라마는 뭐 영화는 국방부나 육군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그때 협조 없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졌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군복을 입고 나왔으니까 현역군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군대 내부의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드라마라면 군의 협조를 받긴 좀 힘들었겠다. 이거 네. 네, 군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군복을 민간인이 허락 없이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어,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단속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 구조에 보면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꼭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불이익,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전에 이제 보수 집회에서 군복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그거는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보면은 네. 막 어르신들이 군복 입고 나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착용하신 군복은 대부분 이제 실제 현재 군복이 아니고 유사 군복이었는데요. 디자인이 같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도 군복 단속법 제8조에 보면 군복 등의 제조 판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군복이든 유사 군복이든 네. 어쨌든 둘 다 위법 사항이다. 네. 네. 그러면 이 드라마 DP의 제작진이 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외 조항이 네. 네.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익 활동 등 다른 법령이나 국방부 일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천법 구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 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드라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아직 보건 판례가 없어서요. 네.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문화예술법, 예술진흥법 2조를 보면은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엄원,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을 영화 또는 연예 창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본다면은 이 군 협조 없이도 군복 입은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요. 이 착용이 금지되는 군복은 현재 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군복 또는 그 유사한 군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다른 구형 군복은 군복 단속법 적용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요.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당시 대법원은 군복 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구형하면서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형 군복은 민간이 누구나 입더라도 현재 군인과 민간인이 구별이 불안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런 근거였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한국 전쟁 때 아주 옛날 배경으로 한 그런 현재 입지 않는 군복은 네. 입어도 네. 상관없다.
뭐 이런 네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문화예술 영역까지 이렇게 규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드라마 DP에서 출연자들의 군복 착용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하게 해야겠죠? 네. 네. 자,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질환이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19는 감기 수준이다. 그 정도로 낮아졌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팩트체크는 사실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팩트체크를 하지만 계속해서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감기 수준이다. 이게 코로나19를 단순 감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또 인류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자료와 데이터 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요. 명확하게 되기 어려운데 게다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는 감기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감기 때문에 감기로 시작해 다른 질환으로 발견되거나 번지거나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감기 때문에 바로 죽는 사망자 나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감기 말고 예. 독감하고 이 코로나19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그 비교가 가능한데요. 서양에서도 감기와 독감 영어가 다르듯이 영어로는 미국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플루라고 불리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집계가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2,126명이 사망했습니다. 독감으로. 네, 한파가 극심했던 2018년에는 이 사망자 수가 720명까지 들어서 대체로 한 해 100에서 2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반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6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는 64만 명의 사망을 했고요. 네. 예. 또 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독감으로 인해 한 해 사망자는 29만에서 65만 명 정도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년 8개월 동안 45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셧다운을 하고 국가별 셧다운하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했는 정도인 거 보면은 대충 비교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독감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치명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코로나19를 우리 이제 앞서 송 기자님도 팬데믹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과거의 팬데믹, 그 스페인 독감, 신종 네. 인플루엔자 이런 네. 과거의 전염병하고도 이런 치명률을 비교한다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 6월 동아일보가 당시 WHO, 미국 CDC 질병통제방센터 자료를 인용해서요. 최근 100년간 유행한 10대 전염병 사망자 수 기준을 집계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1위가 에이즈 3,9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위는 스페인 독감 2천만 명. 네. 그 다음이 아시아 독감 200만 명. 그리고 홍콩 독감 100만 명, 7차 콜레라 57만 명, 신종 인플루엔자가 28만 4천 명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약 4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은 최근 1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코로나19는 사망자 수를 따졌을 때 에이즈와 스페인 독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실경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 수가 심각하네요. 정말 네. 코로나19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 송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요.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체크는 촉법 소년을 준비하셨군요. 네. 최근 인천 중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밝힌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생일이 지났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몇 달 차이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강하게 비판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 보도가 있을 때마다 이 촉법소년 규정이 처벌에 걸리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뜻하는데요. 네. 이 소년법에 따라서 형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요. 최근 14대 미만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촉법소년의 숫자 통계 관련해서 좀 주장이 엇갈리는 발언이 나왔는데 네. 한쪽에서는 촉법소년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언론 보도가 계속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사실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도 증가했다? 아니다?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네, 일단 한쪽 주장은 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자료인데요. 네.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촉법소년의 수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4년 동안 약 42%나 늘어난 수치고요. 네. 5년간 합계는 39,694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통계에 이어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필우 변호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경찰에서 송치한 건이 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이 늘었다는 건 아니다. 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보합세 거의 유지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법 강화보다는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예,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겁니까?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는 확실히 증가세에 많습니다. 경찰서 통계 외에 법원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가 2016년에 6,834건, 2017년에 7,665건, 2018년에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0,000건이 넘었어요. 1,1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촉법소년의 수가 감소 및 보합세라는 변호사의 주장의 근거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소년사범 혹은 소년범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이 소년사범이란 소년사범은 촉법소년과 조금 다른데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한을 입건된 만 10세 미만의 자였어요. 만 14세 이상 10세 미만 촉법소년의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도 포함됩니다. 좀 범위가 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소년사건 보호 송치 건수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좀 비슷비슷하게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필요해서 언급한 추세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이 좀 용어를 혼동하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 그런데 촉법소년과 소년사범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일단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문제 삼으면서 그 사례로 14세 이상 고등학생들의 범죄를 언급하는 사례가 기사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항목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요.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0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서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2019년 개정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에 대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 국가별 형사 책임 최소 연령이 만 7세부터 18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도 좀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어른들이 애들이 더 무서워 이런 말씀 하시던데 물론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말 어떻게든 그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 촉법소년의 폐지 또는 조정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